비 내리는 옥상에서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잡아주던 세입자가 제 뒤로 스치면서 제 엉덩이에 큰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무슨 큰 망치인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28년 차에 아들뻘인 세입자한테, 그것도 남편이 있는 집에서 이런 야릇한 감정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남성의 거대한 비밀이 제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56이 된 김영희라고 합니다. 남들은 제 나이쯤 되면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남편과 오순도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던데 제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찾아온 거칠지만 뜨거웠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공기 자체가 물을 머금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르던 날이었죠.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뻔뻔하게 배를 긁으며 누워있는 28년을 함께 산 남편 때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진짜 확실한 소스라니까 그러네. 한 번만 더 믿어보라니까. 남편 박상훈. 그는 정년 퇴직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퇴직금 2억 원을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도박이었죠. 친구가 추천해준 확실한 투자처라며 강원도 쪽으로 몇 번 다니더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콩나물값 깎아가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이 하룻밤 사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죠. 야, 돈 잃은 사람은 난데 왜 내가 난리야? 내가 뭐 노름해서 다 날렸어. 우리 잘 살아보려다가 투자 실패한 거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올 거라는 협박 전화를 받은 게 불과 어제였습니다. 당장 생활비는커녕 이 낡은 2층 단독주택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여보, 우리 옥탑방 새 놓아요. 그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누가 들어오냐? 그리고 여름에 옥탑방이 찜통인데 누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붉은 벽돌집이었고 옥탑방은 에어컨도 없이 샌드위치, 판넬로 대충 지은 가건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네 전봇대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옥탑방 있음. 보증금 100에 월 20점, 남자분 환영. 사실 남자분 환영이라고 적은 건 이 험한 동네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란 작자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집만 되니까요. 전단지를 붙인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은 고장난 지 오래라 저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직접 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해질녘의 역광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거대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크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키에 낡은 회색 티셔츠 위로 터질 듯이 솟아오른 어깨 근육과 흉통이 시야를 가득 채웠거든요. 햇빛에 검게 그을린 피부는 구릿빛을 넘어 흑단처럼 단단해 보였고 툭 붉어진 팔뚝의 힘줄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보러 왔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땅바닥을 긁는 것처럼 낮고 묵직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었을까요? 눈매가 매섭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우울감이 서려있는 눈동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낡아서 해진 검은색 더플백 하나만 덜렁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누구야? 방 보러 왔어. 남편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평생 영업직으로 살면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해 온 남편 특유의 그 기분 나쁜 눈빛이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옥탑방 보러 왔다고? 보증금은 있어. 초면부터 반말이라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 봉투 사이로 보이는 건 빳빳한 새 돈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당으로 받은 듯한 땀과 흙먼지가 묻어있는 헌 돈뭉치였습니다. 남편은 돈을 보자마자 눈이 번들거리며 낚아채듯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우, 바로 현찰 박치기네. 좋아, 좋아. 합격. 야, 김 여사, 뭐해? 방 보여드려야지. 남편은 돈만 챙겨서 쏙 들어가 버렸고 뻘쭘하게 남은 건 저와 그 청년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에게선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쉰내 나는 남편의 땀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쇠 냄새 같기도 한 비릿하지만 역하지 않은 야생동물에게서나 날 법한 진한 수컷의 향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앞장섰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제가 앞서 걷고 그가 뒤따라오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는 것 같은 위압감. 좁은 계단을 오르느라 헐떡이는 제 숨소리와 달리 그는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도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제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을 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단단한 손이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순간 제 팔뚝에 닿은 그의 손바닥 열기가 옷감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 같은 온도였어요. 그리고 그 손의 악력은 제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남편의 물렁물렁한 손과는 차원이 다른 굳은 살이 박인 거친 돌 같은 손. 아, 고마워요. 제가 황급히 팔을 빼자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다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한낮에 열기가 갇혀있던 후끈한 공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방. 벽지는 누렇게 떴고 장판은 여기저기 울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별로예요. 에어컨도 없어서 많이 더울 텐데.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꼬리를 흐리는데 그는 방을 쓱 둘러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잠만 자면 됩니다. 아, 네. 그럼 계약하시는 걸로. 지금 바로 짐 풀어도 됩니까? 네. 아, 네. 그러세요.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나가달라는 뜻이었죠. 그 눈빛이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저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56 먹은 아줌마가 젊은 남자 팔뚝 한 번 잡혔다고 이러는 게 주책이다 싶으면서도 등 뒤에 남은 그 뜨거운 감촉이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벌써 그 돈으로 뭘 할지 궁리 중이더군요. 야, 김 여사. 쟤 뭐 하는 놈 같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꼬라지 보니까 어디서 사고 치고 도망 온 놈 아니야? 말 조심해요. 들리면 어쩌려고. 들리면 뭐, 내 집 내가 세 주는데. 딱 보니까 노가다 판에서 일하는 잡부네, 잡부. 덩치만 산만 해가지고 무식하게 힘만 쓰게 생겼어. 남편은 낄낄거리며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뻔했습니다. 또 PC방 가서 인터넷 도박이나 하러 가는 거겠죠. 텅 빈 집,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들놈도 제 아비 닮아서 돈 사고 치고 연락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하고 천장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우리 안을 서성이는 듯한 묵직하고 규칙적인 진동이 낡은 천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안방 천장을 지나 거실 천장을 거쳐 제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새 세입자, 강철우. 그가 짐을 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이 너무 좁아 답답해서 서성이는 걸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얇은 합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거대한 남자가 제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텅 빈 집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이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널브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컥, 드르렁. 그 지긋지긋한 소음.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축 늘어진 뱃살과 냄새나는 입안이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적막한 거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 후.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옥상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내는 터질 듯한 기합 소리와 거친 숨소리.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지? 호기심이 공포를 눌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눅눅한 밤 공기 사이로 그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후, 계단을 소리 없이 한 칸, 두 칸 올라갔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옥상 평상 옆 빨랫줄 기둥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 남자를요. 그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습니다. 밤바람이 제법 차가운데도 그의 몸은 비를 맞은 것처럼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넓은 등판의 근육들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쩍쩍 갈라진 등, 근육,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허리 라인, 그리고 힘을 줄 때마다 엉덩이, 위쪽 움푹 패인 곳까지 꿈틀거리는 그 적나라한 뒷모습.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솟구쳐 올리자 땀방울이 사방으로 튀며 가로등 불빛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한 마리의 야생마 같았습니다. 결혼 28년 동안 펑퍼짐한 남편의 몸만 보고 살았던 제 눈에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의 몸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그때 운동을 멈춘 그가 수건으로 목덜미의 땀을 닦으며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그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의 가슴팍이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크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안방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잔상처럼 남은 그 남자의 등, 근육과 땀방울이 자꾸만 아른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옥탑방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마저 묵직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열린 대문 틈으로 그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조끼에 안전화를 신은 모습. 영락없는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의 차림새였지만 그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넓은 어깨와 긴 다리는 동네 골목길을 런웨이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무심한 표정으로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우, 속 쓰려. 야, 김 여사, 국 다 됐어. 그때 안방에서 부스스한 몰골로 남편이 기어 나왔습니다. 러닝 셔츠는 배 위로 말려 올라가 툭 튀어나온 배꼽이 훤히 보였고 입 주변엔 하얀 침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방금 전 봤던 그 청년의 뒷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비루한 내 남자의 모습. 술을 얼마나 퍼마셨으면 아침부터 속쓰리대요? 돈도 없는 양반이.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밥이나 줘. 옥탑방 총각은 나갔어? 네, 일하러 가나 봐요. 거봐, 노가다 많네. 쯧쯧. 젊은 놈이 기술을 배워야지 몸 쓰는 일 해서 언제 돈 모으냐? 본인은 퇴직금 2억을 홀라당 날려먹고 빈대처럼 집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남 걱정하는 꼴이라니.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식탁에 국그릇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나 잘해요. 남의 집 귀한 아들 흉보지 말고. 뭐, 이 여자가 아침부터 왜 이래? 갱년기야. 남편은 숟가락으로 국을 휘휘 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이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옥상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친구 좀 만나고 온다며 5만 원만 달라고 떼를 쓰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뻔했죠. 돈 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주나 마시며 신세 한탄이나 하겠죠. 텅 빈 집.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넘기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쿵. 그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천장 너머로 그의 동선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물을 마시는지 꿀꺽 하는 목 넘김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환청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샤워 물줄기 소리가 한참 동안 들리더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자나 보네.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2시.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찰나 천장을 울리는 미세한 진동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쿵쿵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듯한 울림.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방음이 취약한 탓에 그 소리는 벽을 타고 제 등줄기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후, 후.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그 거친 숨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소리의 리듬은 일정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고 상상력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옥상에서 봤던 그 터질 듯한 등, 근육,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구릿빛 피부. 그가 지금 제 머리 위에서 땀을 흘리며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옆에는 술에 취해 들어와 골아떨어진 남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추한 코골이 소리와 천장 위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생명력 넘치는 숨소리. 이 극명한 대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더러운 현실 구덩이에 갇혀 있고 저 위쪽 세상에는 살아있는 진짜 수컷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래. 그래, 옥상에 널어둔 빨래를 깜빡했어.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저 자신을 속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2시에 빨래를 거들어 간다니 미친 짓이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밤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천장의 울림은 점점 더 선명한 실체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옥상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는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등에 무언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포대였습니다. 20kg짜리 쌀포대를 등에 얹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98, 99, 100. 낮게 으르렁거리는 숫자 세는 소리. 그가 팔을 굽혔다 펼 때마다 셔츠 위로, 아니 셔츠가 땀에 젖어 투명해진 등 위로 견갑골이 날개처럼 솟아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무게를 오로지 팔과 가슴 근육만으로 버텨내는 그 모습은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에 맺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3미터 떨어진 제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빨랫줄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옥상 문틈에 숨어 그 장면을 훔쳐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55년 평생 제게 남자의 몸이란 그저 밥 달라고 징징대거나 귀찮게 치대기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의 몸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뜨겁고 강하고 무엇보다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0개를 채운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쌀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훌러덩 벗어던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상체는 어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근. 빨래판처럼 선명하게 갈라진 복근 위로 땀이 계곡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땀을 닦으려 고개를 돌리던 순간 문틈에 숨어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악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을 뻔하며 허우적거리는데 순식간에 그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기, 빨래를 거들어. 횡설수설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새벽 2시에 잠옷바람으로 남자가 운동하는 걸 훔쳐보다 걸린 집주인 아줌마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에 젖은 손을 바지에 쓱 닦더니 넘어진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 찹니다. 그 무뚝뚝하면서도 단호한 말투. 저는 홀린 듯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 뜨겁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 그의 악력에 이끌려 일어나는 순간 제 몸이 휘청하며 그의 맨가슴에 살짝 닿았습니다.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이 제 어깨에 스쳤을 때 콧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그 진한 남자의 냄새.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묘한 머스크 향이 뒤섞인 그 채취가 제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안 주무셨습니까? 그가 제 바로 위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면 그의 턱과 입술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아,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습니까? 습관이라서요. 몸을 안 움직이면 잠이 안 와서.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의 바른 사과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니, 어쩐지 그 눈빛 속에 묘한 웃음기가 스쳐 지나간 것도 같았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줘요. 우리 집이 방음이 안 됐어. 네, 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밤이 찹니다. 그는 다시 셔츠를 집어들고는 저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진정은커녕 더 큰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에 닿았던 어깨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그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뒤척이며
제 쪽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김 여사, 물 좀. 저는 남편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옥탑방의 그 남자, 강철우로 가득 차버렸으니까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다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를 부르는 신호 같았습니다. 제 귓가에, 아니 제 심장에 대고 두드리는 짐승의 노크 소리. 저 남자는 도대체 뭐지?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저는 이 소리를 기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어느덧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집안은 어항 속처럼 눅눅하고 꿉꿉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숨막히게 하는 건 이 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고장난 대문이 내는 비명 소리였습니다. 쾅. 녹슨 경첩이 뒤틀렸는지 대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게다가 아귀가 맞지 않아 힘주어 닿지 않으면 덜컹거리기 일쑤였죠. 아, 진짜. 김 여사, 문 좀 조용히 못 닫고 다녀?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거실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던 남편이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배를 벅벅 긁으며 리모컨만 까딱거리는 그 모습. 저는 장을 봐온 짐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경첩이 다 녹슬어서 그래요. 당신이 좀 봐줘요. 기름칠을 하든 나사를 조이든 해야지. 이러다 문 떨어지겠어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 허리 아픈 거 몰라? 사람 불러, 사람. 사람 부르면 다 돈이에요. 나사 몇 개 조이면 될 걸 무슨 사람을 불러요? 돈, 지겹지도 않냐? 내가 왕년에 연장통 들고 현장 지휘하던 사람이야. 이런 자질구레한 건 나 같은 고급 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고. 기가 찼습니다. 현장 지휘는커녕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다 잘린 주제에 입만 살아서 나불 대는 꼴이라니. 급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겠죠.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뭐, 이 여자가 진짜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더 대꾸해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내 팔자에 무슨 남편 덕을 보겠다고. 저는 창고에서 녹슨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드라이버 하나 찾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는데 우산을 받쳐 들고 대문 경첩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낡아서 뭉개진 나사는 제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드라이버를 돌리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제 검지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쓰라림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 안에서는 남편의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이 빗속에서 처량하게 피를 흘리며 고장난 대문과 싸우고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비 오는데 거기서 뭐 하십니까?
머리 위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강철우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인지 작업복은 비와 땀에 젖어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한쪽 어깨엔 그 낡은 더플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 철우 씨, 손 다치셨어요? 그가 제 손가락에 맺힌 피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무심하게 낚아챘습니다. 비켜보세요. 네, 아니요, 제가 할 수. 위험합니다. 들어가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그는 저를 처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한쪽 구석에 던져두고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죽 공구집에서 전동 드릴을 꺼냈습니다. 윙윙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제가 30분 동안 끙끙대던 나사가 허무할 정도로 쉽게 풀려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를 맞아 젖은 티셔츠가 그의 넓은 등판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팔에 힘을 줄 때마다 젖은 옷 위로 승모근과 삼두근이 꿈틀거리는 게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허리 아프다, 급이 안 맞다며 핑계만 대던 그 일을 이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경첩이 휘었네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맨손으로 휜 경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드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쇠로 된 경첩을 도구도 없이 맨손 악력만으로 펴버린 겁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야성적인 힘, 쇠조차 굴복시키는 그 악력이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방청 윤활제를 꺼내 칙 뿌리고 다시 나사를 박아 넣었습니다. 불과 5분. 그가 대문을 열었다 닫아보았습니다. 스스윽 탁. 소름 끼치던 굉음은 사라지고 대문은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그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쇄골 웅덩이로 사라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날 겁니다. 세상에, 정말 고마워요. 기술자 불러야 하나 걱정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건데요. 남자라면 누구나. 그 무심한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이게 남자지. 이게 진짜 가장의 역할이지. 잠깐만요.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그래요. 시원한 미숫가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젖은 채로 돌려보내기가, 아니 그냥 이대로 그를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있던 남편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왔어. 문은 고쳤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철우 씨가 목례를 했습니다. 제가 손 좀 봤습니다. 기름칠도 했으니 당분간 괜찮을 겁니다. 그래. 거봐. 내가 뭘 했어. 젊은 친구가 손재주가 좋구먼. 진작 부탁할 걸 그랬네.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돈 굳었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철우 씨는 아무 말 없이 현관 구석에 놓인 쌀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사온 20kg짜리 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옮겨달라고 했지만 무거우니까
나중에라며 방치해 둔 것이었죠. 이거 부엌으로 옮기는 겁니까? 아, 예. 무거워서 남편 시키려고 둔 건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20kg 쌀 포대를 마치 빈 상자 들듯이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끙끙거리며 양손으로 들어도 허리가 휘는 그 무게를 그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가볍게 어깨에 얹었습니다. 티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전완근이 단단하게 팽창했습니다. 부엌이 이쪽입니까? 네, 이쪽으로.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쌀포대를 쌀통 옆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좁은 부엌에 그가 들어오니 공간이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와 땀에 젖은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 전에 느꼈던 그 비릿한 수컷의 향기가 좁은 공간에 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땀 냄새라고 코를 막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깊게 들이마시고 싶을 만큼 아찔했습니다. 자, 여기요. 얼음 띄웠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미숫가루 잔을 건넸습니다. 그가 큰 손으로 유리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끝이 그의 차가운 손가락에 살짝 스쳤습니다. 차가운데 닿은 부분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그가 목을 뒤로 젖힐 때마다 굵은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목선, 붉어진 핏줄, 그리고 움직이는 목젖.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남자가 물 마시는 모습이 이렇게 섹시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사모님. 그가 빈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저를 걱정하는 듯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손가락, 약 바르세요. 덧납니다. 그는 제 다친 손가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8년 산 남편은 피가 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만난 지 며칠 안 된 세입자가 제 상처를 걱정해 주다니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리고 그가 나가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질 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앞으로 힘쓰는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사모님이 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일을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쓸모없으니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네, 그럴게요. 제 대답을 들은 그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투박한 얼굴에 어린 소년 같은 미소가 스치자 제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옥탑방으로 올라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 유리잔을 매만지며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의 채취를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하하, 저거 봐라, 저거. 진짜 웃기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방금 전 맨손으로 쇠를 구부리던 강철우의 팔뚝과 저를 내려다보며 저 부르세요라고 말하던 그의 낮은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대문은
더 이상 비명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에서 닫혀있던 빗장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다. 저 사람은 진짜 남자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늘 밤 그가 운동하러 나오기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비에 젖은 그 등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죠. 장마철의 눅눅함이 벽지를 뚫고 제 마음속까지 곰팡이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동창회 모임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동창회냐고 한마디 했더니 남자가 기죽으면 끝이다라며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치듯 빼앗아 갔습니다. 텅 빈 집.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당탕, 쿵 하고 옥상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니 거센 비바람에 옥상 구석에 세워둔 평상이 기울어지고 덮어둔 방수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으로 뛰어드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철우 그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저러다 다치겠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너진 평상을 다시 세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상은 꽤 무거운 통나무로 만든 것이라 혼자 들기 버거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자칫하면 그가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관으로 달려가 장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빗물에 젖는 것도 잊은 채 옥상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철우 씨, 철우 씨. 빗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평상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머리카락을 미역처럼 얼굴에 휘감았고 회색 티셔츠는 물을 잔뜩 머금어 짙은 검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기압을 넣으며 평상 다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달려가 우산을 씌웠습니다. 갑자기 드리워진 그늘, 아니 우산 때문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 세상에 이 비를 다 맞고 뭐 하는 거예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 평상이 넘어가서 아래층 창문 깰까봐 그랬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면서도 아래층, 즉 우리 집 창문이 깨질까봐 걱정해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 젖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거 잡아요. 내가 못 박을 테니까. 아닙니다. 다 젖으십니다. 들어가세요. 잔말 말고 잡아요. 나 이래 봬도 집주인이에요. 제가 억지를 부리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평상을 잡았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그에게 우산을 최대한 씌워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하나였고 그의 덩치는 너무 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두 사람의 거리는 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좁은 우산 속. 세상은 온통 빗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작은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거칠어진 그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젖은 셔츠 위로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모습은 처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셔츠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그의 상체에 완벽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넓디 넓은 가슴 근육의 굴곡,
단단한 복근의 라인, 그리고 젖꼭지의 위치까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굵은 목선을 타고 내려와 쇄골을 지나 가슴골 사이로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시선이 그 물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모님, 그가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니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깊고 짙은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나오는 본능적이고 끈적한 무언가가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옷 다 젖으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어깨로 향했습니다. 우산을 그에게 씌워주느라 제 왼쪽 어깨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얇은 여름 블라우스가 젖어 속옷끈이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팔을 움츠렸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그가 작업용 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입으세요. 춥습니다.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끼. 묵직하고 뜨거운 그 옷이 제 어깨를 감싸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강철우라는 남자의 진한 채취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마취제처럼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철우 씨는요? 철우 씨는 춥잖아요. 전 열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가 씩 웃었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얼굴로 웃는데 그게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빨아서 줄게요. 저는 도망치듯 우산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모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다는 걸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쥔 그의 조끼를 코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미쳤어, 김영희. 너 정말 미쳤구나. 56 먹고 아들뻘 되는 남자한테 무슨 짓이야. 스스로를 욕하고 다그쳐도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뜨거운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에 떡이 되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야, 김 여사, 문 열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까 맡았던 철우 씨의 그 싱그러운 비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썩은 듯한 악취였습니다. 돈 내놔. 돈. 무슨 돈이요? 아침에 가져간 10만 원은 어쩌고. 아, 다 썼으니까 달라는 거 아냐, 친구가. 딸 결혼시킨다고 청첩장 줬단 말이야. 축의금 내야 될 거 아냐.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축 늘어진 뱃살, 풀린 눈, 침 흘리는 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속에서 저를 지켜주던 그 단단하고 강인한 남자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으이구, 화상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는 남편의 옷을 벗기려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손대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남자가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철우 씨의 조끼를 꺼냈습니다. 아직 덜 말라서 축축한 그 옷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끼에서 나는 냄새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춥습니다. 그의 낮고 걱정스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비에 젖어번들거리는 근육, 그리고 나를 여자로 바라보던 그 뜨거운 눈빛.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제 인생이 너무나 처량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명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 천장에서 또다시 쿵쿵거리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는 운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묵직한 진동이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끼를 얼굴에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 안기고 싶어.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욕망이라는 단어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그를 다시 봐야겠다고. 그 젖은 셔츠 속에 감춰진 뜨거운 몸을 제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불행은 예고도 없이 가장 추악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죽겠다, 죽겠다.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빚쟁이들이라도 온대요? 아, 조용히 좀 해봐. 김 여사, 너 혹시 숨겨둔 돈 없냐? 500만 원이라도? 내가 갚는다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닥달하던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하고 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제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셋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상훈, 이 새끼 여기 숨어 있었네? 가운데 선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쇠파이프로 신발장을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말로 하십시다. 말로. 제가 내일까지 꼭 갚으려고 했는데. 방금 전까지 저에게 큰 소리 치던 남편은 어디 갔는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놈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굴하고 추한 꼴이었습니다. 내일 웃기지 마. 오늘 당장 원금이랑 이자 5천 내놔. 안 그러면 내 마누라라도 팔아넘길 거니까. 칼자국 남자가 저를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끔찍한 눈빛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5천이라니요? 퇴직금 다 날리고 빚까지 졌어요? 아, 시끄러워. 야, 너 돈 없냐? 장롱에 꼽을 쳐둔 거 있을 거 아냐? 빨리 가져와.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칼자국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줌마, 남편이 돈 없다는데. 그럼 아줌마가 몸으로 때워야지. 어디 보자.
나이 든 것 치곤 제법 곱상하네. 놈의 더러운 손이 제 볼을 툭툭 쳤습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형님, 그럼 이 여자 데려가시고 저는 좀 봐주십시오. 이 여자가 집주인이에요. 이 여자 명의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8년을 같이 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깡패들에게 미끼로 던져준 겁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미친. 칼자국조차 어이가 없는지 남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질질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놔요. 조용히 안 해. 확 묻어버리기 전에. 놈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쿵. 천장이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옥상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현관 입구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강철우. 그였습니다. 그는 러닝셔츠 바람에 슬리퍼를 신은 채였지만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살벌했습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칼자국이 비웃으며 철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철우 씨가 짐승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퍽 하고 순식간에 철우 씨의 주먹이 칼자국의 안면에 꽂혔습니다. 정말 꽂혔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묵직하고 파괴적인 타격음이었습니다. 100kg는 좋게 되어 보이는 칼자국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신발장에 처박혔습니다. 형님.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죽어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철우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맨 팔뚝으로 막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파이프를 잡은 놈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그의 이두근과 전완근이 꿈틀거렸습니다. 꺼져. 그는 놈을 짐짝처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을 구르며 놈들이 신음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난 황소가 들개들을 짓밟는 것 같은 일방적인 응징이었습니다. 철우 씨는 바닥에 쓰러진 칼자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놈의 손목을 구두발로 치시겼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집에 얼씬거리면 그땐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깡패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우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팔뚝이 쇠파이프에 맞아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팔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단단하고 넓은 가슴. 방금 전 놈들을 때려 눕히던 그 야수 같은 몸이 저를 안을 때는
솜털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의 굵은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받은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이 슬금슬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고맙소. 덕분에 살았네.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자 철우 씨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완벽하게 저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철우 씨의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이래? 나 집주인이야. 철우 씨가 남편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남자도 아니야. 한 번만 더 사모님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눈물 흘리게 하면. 철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뼈 마디마디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땐 제 손에 죽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이라도 지린 듯 바지춤을 부여잡고 벌벌 떨더군요. 철우 씨는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이 저를 보자마자 애틋하게 변했습니다. 올라가시죠. 여긴 난장판이라 계시기 힘들 겁니다. 네. 제 방으로 가시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셔야 진정될 겁니다.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제 손을 꽉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감히 우리를 잡지도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밤하늘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 폭풍우는 멈췄습니다. 내 앞을 막아서던 그 넓은 등. 나를 지키기 위해 쇠파이프를 막아내던 그 팔뚝.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내 운명이라는 것을. 이 거칠고 위험한 남자가 내 남은 인생을 걸어볼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옥탑방 문이 열리고 그가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이 짐승 같은 남자의 상처 입은 팔을 치료해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의 공기는 밖보다 뜨거웠습니다. 깡패들이 물러가고 난 뒤, 좁은 방 안에는 저와 강철우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구급상자를 꺼내 그의 부어오른 팔뚝에 파스를 뿌리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막아내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그 살갗에 제 손이 닿을 때마다 그의 근육이 움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뼈라도 상했으면 어쩌려고 무식하게 맨몸으로 막아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사모님이 다치시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집주인 아줌마를 보는 세입자의 공손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원할 때 그 원초적이고 짙은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영희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6 먹은 아줌마의 촌스러운 이름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오니 마치 꽃 이름처럼 예쁘게 들렸습니다. 그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껴안았습니다. 좁은 옥탑방, 낡은 매트리스 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특급 호텔 스위트룸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울리던 그 짐승 같은 소리가 바로 제 귓가에서 제 몸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랑해요. 영희 씨.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메말라 비틀어졌던 제 영혼과 육체가 장마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밤 비로소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그의 단단한 팔이 저를 베개처럼 받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아래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일어나셨습니까? 그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격정적인 시간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더 잠겨 있었고 상반신에 남은 제 손톱 자국들이 어젯밤의 뜨거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철우 씨, 나 이혼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그가 씩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어제 깡패들이 부수고 간 잔해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속 소파 위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혐오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깡패들한테 끌려갈 뻔했는데 술이 취해 잠이 오다니. 일어나, 당장 일어나. 제가 소리치며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이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으어. 뭐야? 아, 머리 깨지겠네. 야, 밥 안 줘? 해장국 좀 끓여봐. 상황 파악도 못하고 밥 타령이라니.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밥,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해. 여기 도장 찍어. 이혼 서류야. 이혼. 이 여자가 돌았나. 내가 빚 좀 졌다고 1억이야? 야,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산 세월. 당신이 나 깡패들한테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세월. 닥치고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러면 어제 당신이 깡패들이랑 공모한 거 경찰에 신고해 버릴 테니까. 남편은 씩씩거렸지만 제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강철우를 보더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철우 씨의 압도적인 덩치와 살벌한 눈빛에 기가 눌린 겁니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가시죠. 철우 씨가 제 가방을 받아 들고 앞장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저 노가다 놈이랑 바람난 거야? 어이구, 잘한다. 늙은 여자가 젊은 놈한테 홀려서 집구석 버리고 나가? 너 나가면 개고생이야. 저놈이 널 책임질 것 같아.
며칠 데리고 놀다 버릴 걸. 그 저주 섞인 악담을 들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 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2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또 빚쟁이들인가? 제가 겁을 먹고 멈칫하자 철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동네가 떠나갈 듯한 우렁찬 인사소리.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무님, 누구한테? 그들 중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 철우 씨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만 복귀하시라고 하십니다. 현장 수업은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철우 씨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그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철우 씨, 이게 다 무슨... 저 그냥 노가다꾼 아닙니다. 태성건설 회장님 외동아들 강철우입니다. 아버지가 밑바닥부터 배워야 경영을 맡긴다고 하셔서 신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태성건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 뉴스에서나 보던 그 이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옥탑방에 살던 그 땀 냄새 나는 청년이 재벌 2세라니. 그때 대문 밖으로 쫓아나온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뭐야, 태성건설 회장 아들. 철우 씨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작업복이 아니라 수행원이 건네준 고급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귀티 나는 아우라의 남편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사신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박상훈 씨,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 아니, 영희 씨 명의로 된 빚은 제가 다 갚아드렸으니 당신은 당신 빚이나 갚으면서 사십시오. 평생. 철우 씨는 남편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갑시다, 영희 씨.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가죽 시트의 냄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저는 홀린 듯 차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남편이 여보,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라며 차를 따라오려다 넘어지는 꼴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통쾌하고 한편으론 가소로웠습니다. 출발해. 철우 씨의 한마디에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고생 끝입니다. 제가 당신을 여왕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철우 씨, 저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제 영혼을 알아봐 준 유일한 여자입니다. 제 거대한 비밀까지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고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의 가슴을 살짝 때렸습니다. 차는 빗줄기가 거친 파란 하늘 아래로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찌들었던 김영희는 없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예쁜 옷도 입고 무엇보다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거울 속 저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전 남편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어느 공사판에서 잡부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아이러니하죠. 급 따지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무시하던 그 자리에 갔다는 게. 영희 씨, 뭐 해요? 뒤에서 따뜻한 팔이 저를 감싸 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철우 씨입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그는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밤이면 짐승 같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 오던 날 당신 셔츠 젖었던 거. 하하, 그때 당신 눈빛이 얼마나 야했는지 알아요? 잡아먹을 것 같던데. 어머, 내가 언제요?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그가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오늘 밤도 운동 좀 해야겠는데요. 못 살아, 정말. 늙은 마누라 허리 부러져요. 에이, 아직 20대 몸매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해요, 영희 씨. 그의 뜨거운 키스가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60부터, 아니 사랑은 지금부터니까요. 제 귓가엔 오늘도 행복한 황혼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매일 밤 짐승 같은 숨소리로 바뀌어 저를 천국으로 데려다 준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